안녕하세요. KJSO 1단계 물리학 4차 시중 첫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유체에서 물질의 상태와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매우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물질들에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상태에 따라 물질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물질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물질의 상태에 따른 특징과 입자 배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체입니다. 우리 주변에 고체 상태의 물질들은 대단히 많은데요. 이런 고체들은 단단하며 모양이 일정하고 힘을 가해도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체들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즉 분자들의 배열을 살펴보면 분자들이 매우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액체입니다. 액체의 특징은 흐르는 성질이 있고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힘을 가해도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액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 즉 분자들의 배열을 살펴보면 분자들이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와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고체보다 조금 더 멀리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체입니다. 기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고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힘을 가하며 부피도 쉽게 변하는 성질이 있는 것이 기체입니다. 이러한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 배열을 살펴보면 분자들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분자들이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고체나 액체에 비해 대단히 멀리 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물질의 상태에 따른 분자 배열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면 고체, 액체,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다름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과 다르게 실제 물질에 알려진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외에 플라즈마까지 4가지가 있습니다. 우주 전체에서는 전자기하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대전 입자들의 개인 플라즈마가 가장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의 형태가 대부분인 거죠. 기체가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이 되면 각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들 중 일부가 또는 일부가 아니라 사실 상당수가 핵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하를 띤 자유입자들이 모여있는 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같은 양의 양전하와 음전하로 이루어진 고도로 이온화된 상태를 우리는 플라즈마라고 부릅니다. 전하를 띠지 않는 기체와 달리 플라즈마 내의 구성입자들 사이에는 원거리의 전자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플라즈마는 별 내부나 블랙홀 주위의 원형 띠와 같은 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요. 고체, 액체, 기체보다 훨씬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이는 별의 형태가 다른 어떤 형태의 천체 물질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플라즈마는 예외로 두고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많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를 제외한 이 3가지 상태 중에서 물질의 모양과 부피가 일정한 상태는 그쵸. 그리고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가 일정한 상태는 다 알 수 있으시죠? 그리고 물질의 3가지 상태 중 물질을 이루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먼 상태가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기체이죠. 자, 그러면 액체와 기체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둘의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면 액체와 기체는 고체와 다르게 배열이 모두 다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흐른다라는 성질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흐르는 성질을 가진 물질의 상태를 우리가 총칭해서 즉 액체와 기체를 합쳐서 우리는 유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체가 이번 단원에서 4차 시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활동지에 나와 있는 고체, 액체, 기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배열을 그려보는 거 다들 할 수 있으시겠죠? 고체는 입자들의 배열이 규칙적이고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액체는 조금 더 자유롭고 기체는 네, 그렇습니다. 다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일한 조성을 가진 물체의 경우에 물체의 밀도는 물체의 일정한 부피에 해당하는 그 물질의 질량을 의미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그 일정한 부피분의 그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으로 나타낼 수 있고, 물리량 기호로 나타내면 일반적으로 밀도를 로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부피는 V, 질량은 M을 써서 V분의 M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밀도의 가장 기본적인 SI 단위는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부피의 단위 세제곱미터를 사용해서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있고, 일반적으로 그램 퍼 밀리리터, 그램 퍼 세제곱미터 등이 함께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도는 물질들마다 그 값이 다 다른데요. 같은 종류의 물질이기만 하면 그 양에 관계없이 밀도 값이 일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밀도를 통해서 우리는 물질의 가볍고 무거운 정도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부는 물속에 가라앉기 위해서 밀도가 매우 큰 납조각을 허리에 차고 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파도 타기를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보드는 물 위에 떠야 하기 때문에 물 위에 뜰 수 있는 밀도가 아주 작은 서프 보드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밀도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물질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자, 그럼 다양한 물질들의 밀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때 물질의 밀도의 단위는 기본 단위, SI 기본 단위인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보시면 다양한 물질들의 종류에 따라 밀도가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때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이 밀도의 단위입니다. 밀도의 가장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게 SI 기본 단위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위가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그램 퍼 세제곱 센치로 단위 환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시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단위를 포함해서 수식에 넣어서 계산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단위 환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1kg은 10의 3승 g입니다. 되시죠? 그리고 1세제곱미터는 10의 6승 1m가 100cm이기 때문에 3번 곱한 거, 미터를 3번 곱한 것처럼 1세제곱미터는 10의 6승 세제곱센치가 됩니다. 그래서 1kg 퍼 세제곱미터는 환산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램 퍼 세제곱센치가 되는데요. 그 SI 기본 단위보다 이 단위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실제 우리 생활에서 편리함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물질이 물이 되고, 물의 밀도가 여기 보면 알겠지만 1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입니다. 그런데 이를 그램 퍼 세제곱 센치 단위로 나타내면 물의 밀도를 그냥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의 밀도를 기준으로 다른 걸 대부분의 경우 비교하기 때문에 물의 밀도를 그냥 깔끔하게 1로 나타내볼 수 있는 그램 퍼 세제곱 센치의 단위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중입니다. 비중은 어떤 물질의 고체인 경우에 어떤 물질의 밀도와 사도시의 물의 밀도와의 비를 나타낸 값입니다. 그래서 비중은 표준 물질의 밀도분의 물질의 밀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표준 물질은 고체인 경우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사도시의 물의 밀도가 사용되는 거고, 기체인 경우에는 0도씨 일기압의 공기가 사용되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비중은 밀도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비중은 밀도분의 밀도이기 때문에 단위가 서로 생략되어서 단위가 없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얘기할 때는 비중은 3이다, 2다 이렇게 단위 없는 값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밀도와 비중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까요? 밀도가 물질의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면 비중은 기준 물질의 밀도에 대한 상대적인 밀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할 수 있는데 비중은 표준 물질의 밀도에 대한 물질의 밀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는 단위가 존재하고 단위가 kg per 세제곱미터 그리고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위가 g per 세제곱센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중은 밀도분의 밀도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는 물리량입니다. 자, 그럼 알루미늄의 비중이 2.7이다 라는 말이 의미하는 거 무엇일까요? 알루미늄의 즉 무게가 이 알루미늄과 같은 부피로 가지는 물의 질량에 비해서 2.7배 더 크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즉, 같은 부피의 물보다 2.7배 더 무거운 물질임을 알려주는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압력이라는 물리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은 pressure라고 하는데요. 압력의 정의는 단위 면적당 어떤 단위 면적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우리는 압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압력은 pressure를 따서 P를 쓰고 단위 면적은 A,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F를 써서 P는 A분의 F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압력의 단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SI 단위를 찾아보면 힘의 단위는 뉴턴,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가 되어서 압력의 SI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뉴턴 퍼 제곱미터가 다소 복잡하다라고 해서 이 뉴턴 퍼 제곱미터를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즉, 1뉴턴 퍼 제곱미터는 1파스칼과 같은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의 5승 파스칼이 너무 커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단위, 1바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로 나타내게 됩니다. 즉, 파스칼보다 바라는 단위 스케일이 훨씬 더 큰 스케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100파스칼은 1밀리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kPa, 기억하시죠? 10의 3승이기 때문에 1000파스칼을 나타내고 1헥토파스칼은 헥토, 10의 제곱이니까 100파스칼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압력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유체에서의 압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 즉 액체나 기체의 분자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분자들이 주변의 벽과 끊임없이 충돌하게 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벽에 힘을 가하게 됩니다. 그 힘이 곧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체가 정지해 있을 때, 이와 같이 흐르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정지해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유체는 접촉하고 있는 물체, 여기 안에 들어있는 물체라든지 또는 용기의 벽이라든지 이 벽에 항상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항상 수직한 방향으로만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즉 수직한 방향으로만 충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유체는 표면에 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의 접선 방향으로는 힘을 작용할 수 없고 항상 유체의 표면에 수직인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 내에서의 압력을 한 번 더 정의해보면 유체 내의 한 점에서 압력 P는 그 점에서 압력을 가하는 어떤 부분의 넓이, 아주 작은 넓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몰 d를 나타냅니다. 아주 작다라는 의미로 d가 어려우면 델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델타 A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면적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아주 작은 힘, 델타 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 F와 넓이 dA, B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은 dA분의 dF,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델타 A분의 단위 면적 분해에 작용하는 힘, 델타 F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유체에서 작용하는 압력의 단위 또한 똑같이 뉴턴 퍼 제곱미터인데 이때는 뉴턴이 작용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보통 파스칼의 단위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10의 5승 파스칼, 즉 단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바 단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유체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이게 유체입니다. 어떤 유체 속에서 물체가 정지해 있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놓여질 수도 있고 이 그림처럼 이렇게 가로로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유체 내부의 모든 입자는 정지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힘의 평형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유체 속에서 정지한 물체가 정지하려면 유체로부터 받는 압력의 크기는 동일해야 하고 항상 그 압력의 방향은 물체의 표면의 수직 방향이어야 합니다. 이는 압력의 정의에서 작용하는 거죠. 정의에 의해서 당연히 수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체의 어떤 한 점에서 작용하는 압력은 어느 방향에서나 똑같은 크기의 압력이 작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가 다르다면, 즉 이렇게 세로로 놓여진 물체라고 가정하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가 다르다면 힘이 다른 거기 때문에 힘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물체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 즉 물체가 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물체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지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체에 작용하는 유체의 압력이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를 정리하면 유체 내부에서 작용하는 압력은 어떤 방향에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크기, 동일한 크기의 압력이 작용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그림에서 비록 두 표면의 넓이와 방향, 하나는 세로고 하나는 가로로 방향은 다르지만 같은 높이에 있기만 하면 그 압력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압력은 힘은 벡터량을 나타내고 방향을 나타내는 물리량이지만 압력은 방향과 상관없이 항상 같은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물리량, 즉 스칼라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질량이 5.4g, 부피가 2 세제곱센치인 금속 조각의 밀도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밀도 기억하시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었습니다. 따라서 부피 2.0분의 5.4를 해서 밀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7g per 세제곱센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예제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자,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높이가 h 40m이고 반지름이 1m인 물기둥의 무게를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기둥의 무게를 계산하기 위해서 내가 우선 구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제일 처음에 구할 수 있는 건 물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고, 부피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죠? 네, 밀도를 통해서 물의 질량을 구할 수 있고,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무게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원통형 물기둥의 부피를 구해볼까요? 원통형 물기둥이니까 부피는 파이 r제곱의 h가 되겠습니다. 파이에 반지름이 1m, 높이는 40m가 되어서 부피는 126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이때 이 물의 질량을 밀도를 통해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질량은 밀도와 부피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물의 밀도는 1 곱하기 10의 3승 kg per 세제곱미터입니다. 거기에 앞에서 구한 부피를 곱하면 물의 질량이 나오고, 그 물의 질량에다가 중력가속도 9.8을 곱하면 물기둥의 무게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물의 표면에서 반지름 1m의 원형 부분에 공기가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공기, 유체가 작용하는 힘은 압력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압력이 A분의 F니까 이때 작용하는 힘 F는 압력 곱하기 단면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쵸? 근데 단면적이 1이니까 파이 r제곱을 쓰면 되겠네요. 이때 공기의 대기압은 항상 1기압이기 때문에 1.01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 되고, 단면적은 파이 r제곱이 되어서 계산하면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이와 같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깊이가 40m인 곳에서 물기둥이 받치기 위한 압력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압력을 구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다시 힘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을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 보면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기둥이 이렇게 40m인 원기둥의 형태로 물기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물기둥에 이렇게 생긴 이 원통형의 물기둥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냐면, 우선 공기가 작용하는 힘, 공기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고, 이 물기둥에 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물이 작용하는 압력에 의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유체는 항상 모든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작용하는 압력에 의한 힘은 이렇게 위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플러스라고 해서 그 뉴턴의 제2법칙을 사용하면 이 원기둥에 작용하는 이 원통형 물기둥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이와 같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 작용하는 힘과 아래로 작용 공기에 의한 힘, 물기둥의 무게를 다 더하면 알짜 힘은 제로. 왜냐하면 현재 이 물기둥은 정지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위로 작용하는 힘, 물기둥을 받치기 위한 압력이니까 위로 작용하는 이 힘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식으로 풀면 위아래로 작용하는 힘과 물기둥의 무게를 더하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 아래로 작용하는 힘은 아까 2번에서 구했던 공기가 작용하는 힘과 이 물기둥의 무게 1번에서 구했던 물기둥의 무게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물기둥을 받치기 위한 압력은 작용한 힘이 이만큼이니까 단면적으로 나누어 주면 이와 같이 구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들 물질의 상태, 밀도, 압력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